직장인이나 혹은 투자 활동에 있어서 이 챗 GPT나 생성 AI로 인해서 각 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받는 영향은 뭘까? 엔비디아는 이 물결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매경차인스TV의 안국성 기자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GPT 유행 중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올해 1, 2월에 챗GPT가 본격 유행을 탄 뒤로 AI랑 로봇에 대한 테마주 열풍까지 불면서 관련주 주가는 연초들이 많이 뛰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좀 특별한 분 모셔봤습니다. 1980년대부터 미국 월가 모건은행에서 근무하셨던 월가 한국인 1세대 투자자시면서 현재 경제경영 출판사인 백아북스 대표로도 계시면서 권기대 대표님 모시고 AI 산업에 대한 전문가 또 투자자로서 한번 질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부터 미국의 JP모건 본사에서 근무하셨던 1세대 한국인인 월가 금융인이신 걸로 좀 주목을 받았는데, 근데 이 당시로서는 되게 월가에서 일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월가에서 일하게 되셨는지요? 그렇긴 합니다. 드문 경우고, 다만 1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이전에도 월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상당히 드문 케이스였고, 저는 학부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하고 3년간 학생의 군대 생활을 마치고 우연히 들어간 게 그 당시에 서울 지점을 열었던 모건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해부터 1980년과 81년 2년 동안 월가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를 했죠. 그 당시에는 워낙 신출내기라 그 당시에 무슨 경제 흐름이나 시대 배경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던 그런 아주 신참 은행원이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월가에서 혹은 미국 금융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래도 피상적으로나마 배우고 그렇게 했던 기회가 있어서 저한테는 참 좋았습니다. 은행 일이 그렇게 저한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한 6, 7년 근무를 하게 됐고 그 후로도 스탠다드 차터드에서도 한 2, 3년 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은행권을 이제 떠나서 또 우연히 호주라든가 인도네시아, 홍콩 이런 곳을 다니면서 각 산업에 종사할 기회를 가졌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렇게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 원유 트레이딩 이런 것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한국 사이에 이제 중개무역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농산물, 수산물, 철강, 화학제품, 작게는 안경테에 이르기까지 진짜 다루어보지 않은 게 없다 싶을 정도로 많은 그런 산업에 손을 대곤 했었습니다. 진짜 다양한 업에 대한 경험을 쌓으시면서 투자자로서도 좀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잔고가 방송사에서 알려진 것만 소개해드리자면 15억에서 많을 때는 30억 정도인데, 개인적으로도 좀 주식 투자를 좀 큰 금액으로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은행에 근무하면서도 재테크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걸 사실 거의 생각 안 했었어요. 그냥 오로지 일만 하고 일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지냈었다가 이제 연구기구 한 다음에 2007년, 8년 상간에 주식 투자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고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시작한 게 처음에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시작하다가 그럭저럭 커서 이제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 한 30억까지 갔다가 중간에 부동산 프로젝트가 좀 몇 개 있고 해서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한 15억 정도 수준 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하신 겁니까? 상업 건물이죠. 사옥을 지으면서 이제 그게 우연히 그런 분야에 이제 눈을 뜨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새로 이제 어떤 땅이나 혹은 낡은 건물을 사서 해체를 하고 새로 이제 신축 건물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좋았고 투자로서도 수익률 면에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 삼전 20년씩 들고 있으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당연히 가치가 많이 오르겠죠. 그러나 부동산은 물론 이제 다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꽤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접 저술하신 챗 GPT 혁명 신간이 나와서 본 다음에 제가 사실 출연 요청을 드리게 됐는데, 이 로봇 AI 테마주가 어떻게 보면 그냥 테마주 열풍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근본적인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갈 트렌드로서 미리 올라타서 계속 쭉 장기 투자를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챗 GPT 관련주 뭐 이런 게 뜨고는 있지만 어떤 투자가 과연 AI 시대를 대비하는 현명한 투자가 될까요? 챗 GPT에만 국한하지 말고 챗 GPT와 생성 AI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건데요. 혹시 인공지능이란 것이 몇 년이나 된 개념인지 역사를 아세요? 혹시? 몇 년쯤 됐을 것 같아요? 뭐 2차 대전 전후로 좀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1950년대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한 70년 되는 역사를 가진 개념입니다. 근데 존 맥카시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컴퓨터 공학자였는데, IBM에서 그분하고 몇 명을 초청을 해서 다트머스라는 곳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그때 이제 존 맥카시라는 이 사람이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AI 혹은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가깝게 다가왔던 것은 2016년인가 알파고가 이세돌과 격돌을 했을 때, 그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AI라는 것이 사람을 이길 수 있구나, 사람과 붙어서 사람을 능가할 수 있구나, 그런 이제 깨달음이 우리가 왔었죠, 우리한테.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챗 GPT나 생성 AI는 이전에 연구실에서 전문가들 혹은 엔지니어들이 갖고 연구하고 논의하던 그 단계에서 완전히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AI, 다시 말해서 AI 시장이 열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챗 GPT 열풍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방금 이제 열풍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이 그냥 한때의 유행 혹은 열풍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하나의 큰 생태계를 이루어서 우리 삶에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것이냐, 이제 그런 거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챗 GPT라는 것을 이제 특성을 그냥 그 이름 자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챗, 인간과 대화를 나눈다는 거죠. 채팅한다는 거죠. 말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처럼 능청스럽게. G는 생성한다는 뜻이에요. generative. 생성한다,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거부터가 벌써 굉장히 혁명적이에요. AI가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 pre-trained거든요. 이렇게 사전에 방대한 데이터로 학습을 했다. 인간이 누리고 있던,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이 챗봇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의 양을 보통 매개 변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 이제 parameter 이렇게 부르는데, 그 매개 변수가 몇 천억 개, 1700억 개 막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미리 학습을 했다. 그래서 그 미리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생성하고 대화하고 변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 T가 이제 바로 변환, 뭐에서 뭔가로 바꾼다는 것이겠죠. 가장 가까운 게 이제 번역이겠죠. 영어를 일어로 고친다든지 뭐 불어로 번역한다. 이게 이제 번역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텍스트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챗 GPT에게 줬더니 컴퓨터 코딩이 나오더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변환되는 거. 그래서 챗 GPT가 됐는데, 이 챗 GPT가 예전에 우리가 아는 인공지능 뭐 비서라든지 빅스비 있잖아요. 빅스비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정해진, 주어진, 미리 딱 정해진 답만 줄 뿐이죠. 그 다음 거기서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챗 GPT라는 녀석은 계속 대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용자와 대화를 하는 시간 동안에는 이용자가 했던 말을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답을 해주고, 그것이 이전의 인공지능 서비스 혹은 모델들과 완전히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챗 GPT나 생성 AI가 작게는 개인들의 공부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이런 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개선을 시켜주고, 크게는 거의 모든 산업, 뭐 검색, 반도체, 의료, 교육, 이런 식의 거의 모든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도 점점 더 큰 변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열풍 같은 현상이 일어났죠. 이번에 생성 AI나 챗 GPT라는 것은 훨씬 더 솔리드하고 안에 뭔가가 담겨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스프레드시트도 만들어주고 보고서도 써주고 논문, 시도 쓰고 음악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해주고 복잡한 것은 요약해서 정리해주고 간단한 것은 늘려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합니다. 이런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확산되고 늘어나고 개선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신기한 어떤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 강조해 주시는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지식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네. 지식에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그러면 이런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개인의 레벨에서는 챗 GPT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숙하게 알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생성되고 내가 어떤 프롬프트,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소상하게 아는 것이 첫째 단계겠죠. 그 다음 둘째 단계는 직장인이나 혹은 투자 활동에 있어서 이 챗 GPT나 생성 AI로 인해서 각 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예를 들면 반도체. 자,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다든지 하이닉스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AI 열풍에 의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받는 영향은 뭘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얼마나 오래 갈까? 그리고 또 요즘은 뭐 미국에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다만 엔비디아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럼 엔비디아는 이 물결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 개인이 혼자서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면은 다들 엔비디아 이야기를 하고 구글 이야기하고 MS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메타는 뭐 하고 있지? 그것도 한번 궁금해지겠죠. 또 TSMC도 반도체에서는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제왕인데 그 회사는 그럼 어떤 영향을 받을까? 전혀 영향이 없을까?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런 챗 GPT에 절을 해야 한다 할 정도로 수혜 기업이긴 한데 이게 오래 갈까? 왜냐하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부 다 AI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엔비디아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어떤 하나의 현상이 있고 기술이 발표되거나 새로운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전 산업적인 면에서 혹은 내 개인의 면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미디어를 찾아다니면서 연구를 해보는 태도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결국 이 챗 GPT를 잘 활용하는 건 결국 개인의 역량, 잘 질문하는 능력에 따라서 이 AI에 대한 활용도가 갈릴 것이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현재 실전 투자에서 챗 GPT를 혹시 활용하고 계신지, 활용하신다면 어떻게 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챗 GPT에 책까지 하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챗 GPT와 관련된 주식을 하나도 투자를 못했습니다.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뭐 심하게는 400%, 500% 올랐던 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딱 두 가지를 느꼈어요. 아, 정말 시장이 무지무지하게 빠르게 반응하는구나. 그게 하나. 또 한 가지는 역시 용감한 기사가 미녀를 차지할 자격이 있구나. 저는 너무 늦었습니다. 속도가 느렸어요. 그리고 좀 보수적인 그런 관점을 유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데 재빨리 들어가서 뭐 50%라도 60%라도 이익을 먹고 나오는 그런 일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500%씩 뭐 이렇게 오른 회사들도 이유는 있겠죠. 왜냐하면 관련되는 기업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 중에서도 유독 코난 테크놀로지가 왜 이렇게 올랐을까? 솔트룩스는 왜 이렇게 올랐을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공부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야만 다음번에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겠죠. 혹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빨리 달아날 수 있겠죠. 반드시 놓치지 말고 공부를 계속 매일매일 해 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직후에 시장이 급락했을 때 시점과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는데, 코로나와 금융위기를 비교해보면 코로나가 터진 직후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익을 봤지만 그 뒤로 벌어진 이제 엄청난 강세장에서 샀던 분들은 방어를 잘 못하시고 지금 손실을 오히려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으려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사고하고 투자를 좀 해야 될까요? 혹시 이런 책 아세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를 사라. 뭐 그런 거 있죠. 그 책을 지은 이제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이 유명한 이제 투자 전문가인데 그 사람이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게 매크로웨이브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하니까 뭐 거시적 파동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던데 이 매크로웨이브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거시경제, 매크로 이코노미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 사건들을 쫓아다니면서 연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금리가 어떻게 변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실적이 어떻게 변한다든지 각 나라마다 또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죠. 그 중요한 매크로 요소들을 공부를 먼저 해야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업종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그리고 각 기업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가 눈에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투기나 데이 트레이딩이 아니고 정식 투자를 하고 싶으면 방금 말씀드린 매크로 웨이브 요소 먼저 공부를 해서 파악을 해둬야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심해지고 있구나. 그리고 각국 주요국 그 중앙은행들이 그래서 금리를 다들 올리고 있구나. 우리나라도 그렇게 쫓아가고 있구나. 이게 언제까지 갈까? 그러면 계속해서 그 CPI 지수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게 되겠죠. 이번 달은 어떻고 다음 달은 어떻고 계속 어떻게 변할까? 그랬더니 미국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치가 좀 떨어진다 그러더라. 그러면 금리가 좀 완화될 수도 있겠구나. 혹은 덜 오르겠구나. 이런 식의 이제 예측도 가능을 하고 그 외에 예를 들면 뭐 경제 외적인 요소도 있겠죠. 갑자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예전에도 없던 일인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게 벌어지면 어떤 파장이 어디에 미치겠구나 하는 것을 자기도 상상을 해볼 수 있고 또 각종 그 언론에서 그걸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향이 생기겠구나. 어디가 타격을 더 심하게 받겠구나. 그런 식으로. 그러면 원유 회사들은 오히려 재미 보겠네?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매크로웨이브 요소의 사건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파악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자꾸 생각해보고 예측해보는 버릇을 기르면 좋을 것 같아요. 챗 GPT가 출시할 때 밝힌 것처럼 2021년도 이후에 발생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뭐 이런 이제 전문 지식으로 갈수록 오류에 대한 빈도가 또 늘어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챗 GPT가 가진 문제점이나 한계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뭐 이런 답이 나온다든지 그런 이제 오류가 나오는데 챗 GPT나 생성 AI의 한계나 문제점은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돈입니다. 경제적인 한계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점. 챗 GPT나 생성 AI를 운용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챗 GPT 오픈 AI에서 만든 이 챗 GPT 초기에 그걸 운용하기 위해서는 연간 수조 원이 든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AI에 투자를 할 때도 이게 만약에 오픈 AI처럼 챗봇을 운영하는 회사인가 아니면 다른 기술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가 이런 걸 들여다봐야 되겠죠. 너무 높은 비용이 드는 그런 서비스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그러면 감당을 할 것이냐. 불가피하게 오픈 AI는 2월 초에 유료화를 실시를 했죠. 두 번째 문제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거의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2021년까지의 데이터라든지 뭐 그거 아니라도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입력을 하면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어로 하면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답이 나와요. 그럼 한글로 된 한글로 만든 챗 GPT가 뭔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7월이면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한계점 때문에 잘못된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부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나는 유대인은 모조리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해. 같은 식의 어떤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나요? 그런 정오 편견이 담긴 그런 대답이 나오기도 하고 이게 만약에 군사나 경찰의 문제에 넘어가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내가 다음 주 토요일 저녁 10시에 홍대 앞에 가서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화학물질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줘. 뭐 이런 식의 만약 입력이 들어갔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저작권의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저작권의 문제는 두 가지인데 인풋에 대한 저작권과 아웃풋에 대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천억 개가 되는 매개 변수를 연습하고 학습을 해서 챗 GPT가 생겼잖아요. 그럼 거기 들어갔던 투입됐던 인풋에 대한 모든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뭐 수도 없이 많은 책도 있을 것이고 뭐 언론 기사도 있을 것이고 논문도 있고 뭐 별별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많은 데이터들의 저작권은 어떡하냐. 다 프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분명히 저작권이 있는 게 많을 텐데 돈 주고 했냐.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소송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아웃풋도 마찬가지입니다. 챗 GPT한테 뭘 물었더니 이렇게 답이 나왔어. 혹은 생성을 했어. 그럼 그 아웃풋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런 문제가 있겠죠. 준다면은 누구한테 저작권을 인정해줘? 입력한 사람이야? 아니면 운영하는 회사야? 뭐 이런 식으로. 또렷한 해결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논의만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몇 가지 그런 한계 혹은 문제점을 담고 있습니다.